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지금 그 행정심판법 관련돼서 이제 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뭔가 상식으로 들으시면 되긴 되는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 이게 뭐냐면 행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소송도 잘 모르는데 행정심판을 봐봤자 더 헷갈리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쪽 귀를 열어두셔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흘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은 행정심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괜히 또 공부하면 어려운 내용이라서 어쩌면 행정소송을 완전히 숙지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내용은 지금 행정심판법에 대해서만 법이라는 법이 있다 보니까 행정심판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다. 다 이제 앞에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보면 행정심판법에서 종류가 있는데 시소심판, 무효하게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 근데 다 대상이 처분이더라. 처분을 다투는 것이다. 보면 마치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에서 이 종류 세 가지 있잖아요. 요거랑 거의 대응한다. 그래서 물론 항고심판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고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에 대응한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대응해서 항고심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항고심판은 검증된 표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가 행정소송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항고소송 종류랑 1대1 대응이 되고 있고 특히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랑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심판 요건은 소송 요건과 같이 비슷하다. 왜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행정심판 자체가 사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동일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요건 항고소송에서 저희 소송 요건,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권리보호 이익, 뭐 제소기간 이 내용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다 뭐 대동소이하다. 예,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심판 청구 기간이 행정소송에서는 90일 1년이었는데 90일, 180일 빼고는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행정심판에서 재구율의 종류. 이거는 행정소송법에서 판결의 종류랑 굉장히 유사한데 행정소송법에서 저희가 판결의 종류를 각하, 기각, 인용, 사정판결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잖아요. 사정판결이 좀 특수한 거니까 빼더라도 아예 어떤 이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소송 요건을 못 거쳐서 날려버리는 각각 판결, 사법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예 날려버리는 본안이 이유가 있는지 이유 없는지 판단하지 않고 날려버리는 각각 판결이 있고, 그리고 너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패소시키는 기각 판결이 있고 들어주는 인용 판결이 있을 것이나요? 특히 저희가 인용 판결, 취소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을 취소 판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 그거랑 거의 대응돼서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사정 재결 똑같이 다 있더라. 다만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인용 재결의 종류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는 것이. 보면 행정심법 제43조의 사항을 보시면 그 내용인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사실은 취소 또는 변경을 직접 하지 않고 명령을 하거든요. 피청구인이니까 피청구인은 처분청이잖아. 처분청한테 야 이거 변경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변경 좀 해줄래?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령 재결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직접 뭐 취소해서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이거 굳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주로 명령 재결이 왜냐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변경 명령제를 사용하고 있다. 판결 기속력에 대응해서 재결의 기속력을 요구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법에서는 인용 판결, 그러니까 내가 그 원고가 이겼다는 거죠. 이겼을 때 일단 확정을 요구한다. 이게 확정을 요구한다는 갑자기 왔다 갔다 하시면 지난주 강의 자료를 보시면 확정 플러스 인용 판결인 경우이거든요. 행정심판법에서는 따로 뭐 확정 이런 거 필요 없이 왜냐하면 그냥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정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심판법 제49조를 보시면 전반적인 이 조문의 취지가 행정소송법에서 배운 거랑 거의 대동소이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좀 보신 다음에 행정심판법에서는 이 간접강제 제도도 있다. 이건 항고소송에서도 강제가 있었잖아요. 상당한 기간, 특히 거부처분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안 하고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배상 명령하고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똑같이 1대1 대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특징은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의무이행 심판.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법에서 특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부작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 대응되는 개념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보면 허가제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신청했는데 무응답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작위나 이런 거부처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직접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건 아니긴 하거든. 그리고 원하는 거 내가 실제 승소 판결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특히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일반적으로 한계수 없다. 집행정지 인정 안 되고 가처분 인정 안 된다고 보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법원이 소극적이다. 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면 어떨까? 다르다는 거죠.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직접 명화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재결의 구분. 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했다는 처분을 하거나 직접 할 수 있지만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명령. 그리고 이런 기속력 규정을 통해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49조 3항을 보시면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 것이고 그리고 아까 상당한 기간 정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정해서 안 하면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행 명령 재결이라든지 직접 처분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의무이행 심판 이게 이제 행정 소송에서 이런 형태가 인정이 안 되는데 행정 심판에서 인정돼 준다고 하는 거니까 특장점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무이행 심판의 장점.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간접강제 제도 뭐 이런 것도 인정되고 있고 임시처분 제도가 결국에는 거부처분에서의 집행정지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처분도 일반적으로 인정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 임시처분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임시지위를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거부한다든지 허가를 응답 안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임시지위로 약간 가허가처럼 임시로 일단은 어느 기간 동안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고 있는 요 가처분과 그게 다 대동소이한 거죠. 그래서 항공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도 준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행정심판에 의한다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은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지금 재결, 취소 소송인 거니까 일단 요거 항고 소송을 전제하는 것인데 재결이전 재결 행정심판의 결과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번 갔다 온 거죠. 행정심판을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갔다 오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약간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안날을 기산하고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기간하게 된다. 실제 내가 오는 처분은 원처분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을 갔다 온 거를 되게 열심히 계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적 이건 진짜 설명하기 싫은데 이거는 좀 한번 그 예시를 한번 읽어보셔서 어느 날짜를 다투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인데 이걸 하여튼 뭐 왜 이게 어렵냐면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정의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정심판을 안 거치면 이 자체가 논의가 필요 없는데 행정심판을 거치게 된 경우라고 하면 일단 행정심판의 대상의 처분이었을까 원처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처분을 다투려고 행정심판을 갔다 온 거잖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행정심판 결과도 이 결과는 재결도 처분이야. 원래 대상이었던 것도 대상도 행정심판 대상도 원래 있던 처분이었는데 그 결과도 처분이다 보니까 둘 중에 뭘 다퉈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원처분이 원칙이다. 2021년 1월 1일자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고 2월 1일 날 행정심판 제기해서 3월 1일에 결과가 나왔다. 뭐 기각이든 각하든 뭐 인용이든 재결을 했었다고 쳐면
재결 결과보다 어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4월 달쯤에 가가지고 다툰다. 라고 갔을 때 이때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어쨌든 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다 보니까 원래 있던 2021년 1월 1일자 원래 처분을 다투는 될 것인지 아니면 3월 1일자로 나와 있는 이 재결도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노동위원회라든지 몇 개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주의가 인정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다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다.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되 뭐 재결 자체 구현 하자가 있다는 경우라면 재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경우를 재결 취소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어느 경우에 인정될 것인지 이게 아니면 다 원처분 다투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하자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경우의 수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결의 종류가 크게 각하, 기각, 인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법 포맷이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판단을 안 하고서 그러면 이제 이 재결적 고유한 이거 있다고 되게 이론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예, 이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적법함에도 부적합하다 본 경우라고 하면 재결 행정심판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각적. 내가 패소처럼 증거인데 예, 증거라고 하면 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내가 그 증거 졌다는 그 재결을 다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원처분 다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각재결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결 취소송은 재결 실익이 없죠. 각하증결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실익은 없는데 뭐 가능하다라는 정도하지만 기각 재결은 글쎄요. 만약에 재결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원처분 대상으로 해서 다투면 소송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인용 재결에 있다. 인용 재결. 특히 인용 재결에 있어서도 그냥 전부 승소해버리면 또 문제가 안 될 텐데 일부 승소처럼 일부 인용된다든지 아니면 원처분이 변경되는 경우 있어서에 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정 재결에 있어서 직접 행정심판이 좀 약간 뒤로 물러서가지고 명령 재결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후속 처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뭐를 다투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재결 취소 소송에서 고유한 하자를 다투는 영역은 그러니까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뭐가 찜찜하게 이겼을 때, 면 수정 재결 뭐 이런 것도 있었을 때 이제 뭔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경정 처분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모든 게 확대되어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세 행정에서 발전되어 온 경정 처분 관련돼서 대상이 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10월 1일자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했는데 이건 아직 행정심판 아니에요. 행정심판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국세청이 100만 원 부과 처분, 과세 부과 처분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야 내가 계산 잘못했다. 200만 원이다. 라고 증액한다고 하면 어느 게 되냐. 그래서 10월 1일자 200만 원 부과 처분이 시효사항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에 흡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11월 1일자 100만 원 살아있고 11월 1일자에 10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100만 원 추가된 거니까 10월 1일자에 100만 원이 살아있고 11월 1일자도 100만 원으로 봐가지고 합쳐서 200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판례가 그냥 잠시만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원래 9월 10월로 했다가 지금 보고서 뭔가 했네요. 이거 제가 그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이게 뭐냐면 뒤에 거에 흡수되니까 11월 1일자로 되어야 되고 밑에 거는 10월 1일자 앞에 거거든요. 앞에 거로 붙고 뒤에 거로 붙는다는 건데 제가 원래 9월 10월로 했다가 여기 이제 한 칸 9월 90이 띄어쓰기가 좀 귀찮아서 제가 숫자를 좀 바꿨는데 정작 뒤에 걸 안 바꿨네. 뒤에 거를. 그렇다고 하면 이 뒤에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증액된 거라고 하면 어쨌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증액되면 나쁜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제도기간 때문에 90일 때문에 예전 거로 해버리면 이미 90일이 넘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액이 됐다고 해버리면 어쨌든 나는 더 불리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잡아줘야 내가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자 100만 원 부과처분이
12월 1일자 200만 원 부가처분으로 증액된 경우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증액된 11월 1일자 200만 원의 부가처분이 취소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만약에 감액이 됐다. 이 감액이 되면 땡큐잖아. 일단 50만 원 세이브한 거니까. 그럴 때는 판례가 10월 1일자가 아니라 10일자 아니라 9월 1일자가 아니라 예전 거 10월 1일자 50만 원을 본다. 100만 원인 것 같지만 50만 원 현재 감액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날짜는 예전 거로 봐줄게. 야, 깎아줬는데 꼭 소송을 제기해야겠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꼭 그건 아니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증액되면 뒤에 붙고 감액되면 앞에 붙는다. 증액되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최대한 뒤에 잡아주는 것이고 감액된 경우는 뭐 어쨌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로 잡아준다. 증액은 뒤에, 감액은 앞에. 요거는 제가 좀 잘못했으니까 이건 좀 수정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왜 이제 행정심판에서 문제가 되냐면 수정 재결에서 문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행정심판을 했는데 뭐 감액 재결했다라고 하면 증액 재결은 왜냐하면 증액 재결은 크게 이럴 리가 없거든요. 행정심판법 47조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증액 재결은 뭐 일반적으로 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반대 감액 재결이라고 하면 내가 해서 일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급수설 입장에 당초 처분,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10월 여기 다 이게 수정해야겠네. 10월 1일자 100만 원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11월 1일자로 50만 원으로 수정 재결했다. 직접 감액했다고 쳤을 때 감액되면 앞에 거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10월 1일자 50만 원 부과 처분이 수정된 원처분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제소 기간을 10월 1일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월 1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따진다. 이게 약간 트릭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과연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엑스표 치고 넘어가셔요. 제가 뭐 이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지 모르지만 흡수설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진짜 말해놓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사자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의 그 종류를 보시면 행정소송의 종류를 좀 보시면 이제 항고 소송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이제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에서의 당사자 것인데 이 당사자 소송은 사실은 항고 소송이랑 민사 소송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당사자 소송도 행정소송이긴 하니까 행정법원에 가야 되는 것이긴 한데 민사 소송과도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저희가 원고 피고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항고 소송에서 원고는 국민이고 처분청이 피고였잖아요. 하지만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처분청 어떤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 피고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민사소송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수송물 같은 경우라고 하면 민사소송과 유사하긴 한데 이 공법상 청구권의 존부에서 공법상 청구권에 전제된 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공법상 청구권을 다투는 것이 당사자 소송이긴 하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구분을 하기보다는 당사자 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당사자 소송이고 어디까지가 민사소송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판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서 이거를 뭐 저희가 다 보고서 이해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냥 한번 이번 기회에 뭐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걸 당사자 소송으로 인정했다. 만약에 이런 소송인데 민사법원으로 갔다고 하면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가라고 가라고 딴 데 가라고 잘못 찾아왔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당사소송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민사소송을 봤던 게 대표 중에 국가배상 청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과한업금 세금 반환 청구소송 내용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본 판례 정도만 한 번 정도 읽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피고 관련된 내용인데 항고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행정청이 처분 등을 행한 처분청이 피고가 되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국가 공공단체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행정청 권리 주체, 예를 들면 행정기관, 행정주체라는 거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한 거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항고소송이다라고 하면 피고는 국토부 장관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처분과 관련돼서 원인으로 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한 어떤 행동은 대한민국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피고가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있거든요. 장. 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처분청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데, 만약에 항고소송이 된다고 하면 이런 서울특별시 장애한테 강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 소송이 문제된 경우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뭐 말장난이긴 하지만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게 어려운 거는 어떤 이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소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 일반적으로 여기 요 정도에서만 항고소송의 피고는 장관이고 아니면 뭐 청장이든 또 처분청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하는 게 어쨌든 권리 주체인 대한민국에 기속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성 법률 관계에서 크게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법 첫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내내 누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행정법 관계는 찍어 누르는 관계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찍어 누르는 게 권력 관계여서 지금까지 당사자 소송이 나오기 직전까지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 권력 관계에 기초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 기초에서 뭔가 행정 작용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금 당사자 소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류에 따르면 관리 관계랑 좀 비슷한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을 된다. 왜냐면 당사자 민사소송 세 개를 구별해야 된다고 보면 국고 관계라는 표현이 민사소송과 좀 약간 어울리는 측면. 물론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 되진 않아. 권력 관계는 좀 확실한데 이 당사자 소송이랑 민사소송의 구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관리 관계가 당사자 소송이 되느냐? 좀 그렇지도 않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권력 관계로 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제가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뭐 A를 드릴 수도 있고 B를 드릴 수도 있고 C를 드릴 수도 있고 실계를 분량하면 F를 드릴 수도 있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어떻게 처분처럼 가는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 대학의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다죠. 거기 밥 먹고 난 다음에 앞에 카페가 있어서 내가 이제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 마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신분은 교수지만 카페 가서는 저도 그냥 그사 먹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 제자와의 관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거 좀 약간 확실히 권력 관계랑 국고 관계 좀 구분이 되시죠. 어려운 게 이런 그 관리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사이에 껴 있는 제가 예를 들면 조교를, 저희 강사니까 따로 조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전임 교수가 돼서 조교가 있다. 조교와 저의 관계가 제자와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제가 월급 주고 고용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가 되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교사가 조교를 막 제가 뭐 알바 쓰듯이 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 국가 관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또 제자 관계도 제자와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 그 학점을 부여하고 이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애매한 관계를 저희가 관리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수와 조교 사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뭐 당사자 소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 세 개, 요즘에 와서는 이런 세 가지 구분법이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반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행정법 책을 어느 책을 보시면 아마 거의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처음부터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이것부터 얘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제 와서 당사자 소송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진행은 보시면 뭐 준용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용되고, 특히 이제 당사자 소송이랑 처분 관련되니까 처분 관련된 소송들이 뭐 같이 병합돼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예. 일단은 그 좀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일단 잠깐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강의 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